2023년 의성읍 장례식장. 아버지 발인을 마친 그날 오후였어요. 변호사님이 누렇게 빛바랜 문서철을 펼치셨죠. 우리 세 남매가 둘러앉은 탁자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숫자로 정리되어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집안 3대 종가의 마지막 상속 정리입니다. 의성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3대째 이어온 땅과 사업체, 그룹 계열사 지분까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종이 한 장 위에 숫자로 딱 정리된 거죠. 준호 오빠랑 현우 오빠는 각각 25억씩. 그리고 나는 마을에 딱 하나 있던 그 고급 브라더 미싱한데 그게 내 몫의 전부였어요. 첫째 준호 오빠는 서울 공기업 이사역. 둘째 현우 오빠는 대기업 전무였죠. 이제 막 아버지 발인까지 마치자마자 두 사람은 아주 차분하게 재산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벌써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현우 오빠의 손목시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서명을 마친 준호 오빠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거 민지 네가 가져가. 그러곤 은색 브라더 미싱을 내 앞으로 스윽 밀어놓는 거 있죠. 우리 마을에서 유일했던 고급 미싱이라고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하시던 바로 그 재봉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거였지만 지금은 너무 낡고 쓸모없어서 아무도 쓰지 않던 바늘대마저 휘어져 버린 그런 기계였어요. 그게 내 몫이구나. 엄마가 생전에 가장 아끼셨던 물건이잖아. 첫째 새언니. 그러니까 수진 언니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요. 어휴,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적어도 이걸로 수선일이라도 하면 밥은 안 굶겠네? 안 그래. 하긴 예순둘에 어디 취직이 되겠어. 둘째, 현우 오빠는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덧붙였어요. 그래. 내 솜씨면 동네 사람들 옷 고쳐주고 얼마가는 벌 수 있겠지? 늙어서도 먹고 살 길은 있네. 뭐? 현우 오빠는 피식. 웃더라고요. 재봉틀 하나 받은 게 어디냐는 듯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첫째 새언니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 둘째, 새언니인 지혜 언니만 입술을 깨물며 내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솔직히 부모님 수발은 혼자 사는 네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니? 우리야 뭐. 서울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 그 말에 작은 거실이 더 답답하게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환갑 넘은 내가 여전히 막내딸이라는 이유만으로 30살 시집 올 때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다그락거렸습니다. 향냄새가 빛바랜 국화 향과 뒤섞여 콧속을 훅 찔렀어요. 두 분이 워낙 오래 아프셔서 우리가 병수발 제대로 못 도와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도 여기서 평생 먹고 살았으니까 내 몫은 이게 적당하다고 봐. 우리도 각자 가정이 생활이 있었잖니. 그 말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속빈 강정 같은 말뿐이었죠.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니 공증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준호 오빠. 둘째, 현우 오빠의 이름 옆에는 각각 2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름 쓸 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귓가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내 얼굴은 불상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가슴속은 마치 태풍이라도 몰아치는 듯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아들들만 귀하게 여기셨. 내가 매일 밤낮으로 옆에서 간병을 해도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아들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첫째는 어떻게 승진했다더라. 둘째는 아이들 성적이 어떻다더라. 나는 그저 아버지 옆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었죠. 20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아버지마저 몸져 누우시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시간도 빠짐없이 간병하고 약을 챙기고 밤새 손을 잡아드렸던 그 모든 날들이 이 얇은 유언장 한 장으로 전부 지워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리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유언하셨다고요. 그럼 제 몫은요. 제 몫은 첫째. 준호 오빠는 법률 서류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공증까지 다 받은 유언장이야. 아버지 의식 또렷하실 때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 여기 봐.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완벽해. 오빠는 무거워 보이는 주황색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새언니는 그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며 말했죠. 막내야. 이런 건 한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지. 원래 재산은 아들들 몫이고 딸은 시집 갈 때 지참금만 받는 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었잖니. 그 순간 귓가에 잊고 지냈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모님 간병은 오롯이 나 혼자 도맡아 했는데 위로와 격려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그 기나긴 세월. 전화로 약이나 잘 챙겨드려라는 말만 툭 던지고는 자신들의 삶으로 횡하니 돌아가 버리던 오빠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유산 분배를 마친 오빠들은 안채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봉틀을 들고 내가 쓰던 사랑채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죠. 첫째, 새언니는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마친 듯했고, 둘째, 오빠는 벌써 서류를 가방에 챙겨넣고 있었으니까요. 마당을 지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릴 적 동네 구멍가게에서 샀던 과자를 다 먹고 난 빈 봉지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간병하는 동안 내 생활 공간이었던 사랑채로 돌아와 가지고 온 재봉틀을 꺼내보았어요. 생각보다 꽤 무거웠고 자세히 보니 아직도 바늘이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낡았지만 참 많은 추억이 담긴 기계였. 옷장에서 소중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아버지의 마지막 조끼였어요. 바로 이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던 작품이었죠. 그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받으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조끼만큼은 늘 입고 계셨어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끝까지 입으셨던 바로 그 조끼. 조끼를 재봉틀 옆에 가만히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조끼와 낡은 재봉틀 뿐이었어요. 거울 속에는 흰 머리카락이 부쩍 많아진 내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20년 병수발. 그걸 갚는 대가가 고작 이 브라더 미싱한데라니.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속을 휘젓던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고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나만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결심.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위한 다짐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끼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재봉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 집안엔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하누시도 딱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텅 빈 방, 꺼져버린 보일러, 물 끓는 소리 하나 없는 적막한 부엌, 평생 사람 소리로 북적였던 집이 이제는 아무 온기 없는 죽은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 자잘한 균열 위로 달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다다미 방 구석에 놓인 재봉틀 위로는 하얀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죠. 벽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칠순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러셨어요. 허허, 우리 막내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칠순 잔치도 다 받아보는구나. 그 말씀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나에겐 수많은 간병의 날들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내가 만들어드린 검은색 조끼를 입고 희미하게 웃고 계셨죠? 재봉틀 위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내니 금속 재질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어요. 어머니는 늘 물걸레로 재봉틀을 닦으셨죠. 실밥이 끼니까 항상 젖은 걸레로 닦아야 먼지가 안 날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땐 그 말도 꼭 꾸중처럼 들렸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퍼스 8. 1970년대 브라더 미싱의 최고급 모델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유일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물건이었. 그 재봉틀 앞에서 어머니와 나는 밤늦게까지 옷을 만들곤 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속에서 가수들이 구성지게 노래하는 동안 재봉틀은 그보다 더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었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아버지의 꾸중 소리가 마치 벽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귓가엔 그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언제나 내 바느질 솜씨를 단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런데 왜 하필 이 브라더 미싱을 내게 물려주셨을까요?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으셨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힘겹게 손짓을 하셨던 그날. 그때 나는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고 아버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게 틀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당시엔 그저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천천히 재봉틀 상판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란색 실한 가닥이 아직 실패에 힘없이 걸려 있었고 바늘집 근처에는 내가 예전에 쓰던 작은 수틀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반지꼬리에는 어머니의 분홍색 매니큐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니큐어를 바르셨던 날, 바로 내 결혼식 날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재봉틀 내부를 더듬었습니다. 기계 속의 차가운 부품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 그리고 미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바닥이 두껍게 느껴졌고 손으로 만져보니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젓가락이나 드라이버도 없이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틈을 파내자 덜컥하고 작은 덮개가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과 낙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산소 옆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민지야,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산소에 무엇이 있다는 거지? 왜 이런 메모를 여기에 숨겨두신 걸까? 창문 너머로 싸늘한 밤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마을의 밤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죠. 어쩌면 아버지는 뭔가 다른 걸 남기고 싶으셨던 걸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속마음 한 번 내비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손에 쥔 열쇠는 작고 시커멓게 녹슬어 있었지만 분명 평범한 잠금 장치를 여는 열쇠는 아니었어요. 일반 문이나 서랍용 열쇠가 아니었죠. 어떤 작은 상자나 금고의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문득 아버지가 가끔 늦은 밤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고 닫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문틈으로 아버지가 작은 나무 상자에 무언가를 넣고 다시 꼼꼼히 잠그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죠. 그때는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악화된 병세로 의식이 혼미해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나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맑은 눈으로 깨어나 말씀하셨죠.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의 막내딸. 그리고는 너는 내가 가장... 그 말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또렷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몇 마디가 지난 20년 간병 세월 중 유일하게 받아본 위로였어요. 너는 내가 가장...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저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 조용한 방 안에 내 목소리만 쓸쓸하게 흘렀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일찌감치 다 결혼해서 곁을 떠났. 나만 이 낡은 집에 홀로 남았죠. 친구들을 볼 때마다 듣던 말. 그래도 너는 나중에 효녀상 받겠다. 같은 농담이 그나마 위로가 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브라더 미싱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지금은 그 말조차 한없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따르르른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니? 이 시간에 누구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현우 오빠였어요. 민지야, 괜찮냐? 아무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긴 한 걸까요? 아직 그 낡은 재봉틀을 못 팔아서 걱정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자 오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아버지가 너한테 뭐 특별히 하신 말씀 같은 거 있었니? 이 질문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심장이 아까보다 더 빠르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니. 지난 20년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는 약은 먹었냐? 등 좀 긁어다오.
내 안경 어디 갔는지 못 봤냐. 같은 것들 뿐이었는데요. 아니요?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오빠,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내일 우리 서울 올라간다. 잘 지내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오빠들도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을 묻는 걸까요? 어쩌면 오빠들도 비슷한 쪽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것을 내게 남겼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다시 손에 쥔 낡은 열쇠와 쪽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20년 동안 내내 침묵만 지키셨던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참 과묵한 분이셨어요. 특히 제게는 더더욱 말이 없으셨죠. 하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아버지가 몹시 높은 열로 끙끙 앓으실 때 제가 밤새도록 찬물 수건으로 아버지 몸을 닦아드렸던 날이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열이 내리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잠시 꼭 잡아주셨죠.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깊은 눈빛으로만요. 또 한 번은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을 드시던 날, 어허, 이거 간이 아주 딱 맞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참 큰 위로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시큰거리던 오른쪽 무릎이 다시 옥신거렸습니다. 이 나이 먹은 몸으로 산을 오르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심했습니다. 조만간 어머니 산소 근처를 꼭 찾아가 보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오빠들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봐야 했어요. 열쇠를 꼭 쥔 채 창가에 서서 어둡고 적막한 마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재봉틀과 열쇠 하나, 그리고 내가 직접 지어야 할 것이 확실한 막막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재봉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평생을 보아왔던 이 낡은 기계가 갑자기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재봉틀 안에 쪽지를 숨겨두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재봉틀을 내게 남기셨을까요? 그저 쓸모없는 낡은 기계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재봉틀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어요. 29. 남편은 가난 말기였죠. 의대 교수님들조차 고개를 저었던 그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우리 부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밧줄을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로 집도, 얼마 안 되는 적금도, 마지막 희망 한 조각까지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소용없었어요. 그해 가을, 곱게 물든 단풍이 막 시작될 무렵, 남편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나는 그날 이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될 수 없었어요. 아이고, 막내야. 오래 살 사람이 왜 먼저 갔누? 문상 오신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책망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죠. 새언니들은 내게 그래도 젊은데 재혼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재혼할 기운도 그럴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 작은 도시로 훌쩍 내려왔어요. 엄마, 아빠 곁도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낯선 이웃들 사이에 섞여 작은 바느질 가게를 열었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희미한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첫째 준호 오빠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좀 와봐. 서둘러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성읍에서도 한참 외진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가신 뒤였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해주길. 119 구급차가 얼마 전에 다녀갔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중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오른쪽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죠.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재활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금방 나아지실 거라고. 그러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있었겠어요. 너 혼자 잤니? 하는 일도 비교적 자유롭고
아무래도 부모님 곁엔 네가 있는 게 맞지 않겠냐. 첫째 준호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 한편에선 이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시적이라고 믿고 싶었던 간병이 어쩌면 내 남은 인생 전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맞지라는 그 말은 참 무서웠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처럼 들렸으니까요.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내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03년 내초 중소도시의 병원에는 여전히 보호자가 꼭 필요했어요. 간병인 제도가 있긴 했지만 시골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죠.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 딱딱한 의자를 붙여 만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마다 어머니의 체온을 확인했어요. 링거액이 다 떨어지면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고 새벽녘 키면 아버지와 교대했죠. 아이고, 딸내미가 저렇게 직접 간병하니. 효녀 중에 효녀네. 효녀야. 병원 복도를 청소하시던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이듬해 아버지마저 한쪽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약을 챙겨야 했고, 두 개의 다른 병원 일정을 맞춰야 했고, 두 분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어요. 간병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석 달, 1년, 5년, 10년. 시간은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갔죠. 어떤 날은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나, 이 간장. 이거 누가 사왔노 짜기만 하고. 알로.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정성껏 끓인 찌개를 거의 다 남기시곤 했어요. 말없이 남겨진 그 빈 그릇이 어떤 꾸중보다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오빠들이 잠시 내려왔어요. 부산스럽게 집안을 한바탕 채우고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서울로 횡하니 올라가 버렸죠.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다며 어머니 머리맡에는 아주 잠깐 인사만 하고 첫째 준호 오빠는 고교 동창들을 만나러 훌쩍 나가버렸고 둘째, 현우 오빠는 항상 아이들 학원 시간이 걱정이라며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나는 그 옆방에서 축축해진 병상 시트를 갈고 어머니의 오른쪽 무릎에 혹시라도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베개를 괴어드렸죠. 종종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부모님 은혜라는 노래가 가슴을 후벼 파곤 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울지 않으려고 아래 십술을 지그시 깨물었죠. 간병은 체력보다 체념이 먼저 바닥나는 일이었습니다. 내 삶의 다채롭던 색깔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환자의 체온, 약 기록표, 병원 스케줄 같은 것들이 내 일상의 전부가 되어갔어요. 가끔 오빠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고모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요? 고모는 왜 결혼 안 해요? 그 순진한 질문에 새언니들은 대답 대신 쉬잇하고 아이들 입을 막기 바빴죠. 마치 내가 무슨 큰 병이라도 앓고 있는 사람처럼요. 몸무게는 점점 줄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어느새 돌아가신 어머니를 점점 더 닮아갔고 내 푸르렀던 청춘은 그 기나긴 병간호와 함께 속절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잠시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시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마에 시뻘건 피가 흘렀죠. 너무 당황한 나는 일단 수건으로 피를 닦아내며 119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봉합수술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내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두 눈은 꼭 감고 계셨지만 잡은 내 손은 절대 놓지 않으셨죠. 그날 밤 병원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보니 아버지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게 물으셨습니다. 민지야, 너 괜찮냐? 그 한마디에 나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봐 주신 것이었어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짧디짧은 물음이 지난 20년 간병 세월 중 가장 따뜻했던 순간으로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깊은 밤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쿵하고 쓰러지셨어요.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그 불과 10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내 무릎에 조심스럽게 베고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막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020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꼼짝없이 누워 계시던 분이 어느 추운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몸도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간병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셨죠.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병든 사람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예약도 매일 챙겨드려야 하는 약, 3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해야 하는 체온 기록도 전부 내 몫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주 가끔이라도 언급하면 오빠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네가 원해서 한 일 아니냐. 우리야 뭐.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못한 거고. 그래서 나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날들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버지가 지독한 감기로 고열이 아주 심했을 때였어요. 내가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버지 이마를 정성껏 식혀드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잠시 잠에서 깨어나 내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채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내 희생을, 내 외로움을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그렇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손에 남은 건 그저 낙디 낡은 재봉틀 한 대와 빛바랜 추억이 깃든 조끼 한 벌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첫째 준호 오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버지 산소에 제대로 가볼 시간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자, 정산표 좀 보자.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척 펼쳐 놓았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정리된 표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자산처럼 항목들이 나뉘어 있었어요. 오빠들 이름 옆에는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내 이름은 여전히 칸조차 없었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숫자들만 차갑게 줄지어 있었죠. 법무사가 이미 다 정리해뒀어? 은행이랑 부동산 명의 변경도 지금 진행 중이고. 첫째, 오빠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아주 사무적이었죠. 내가 서명란 앞에서 잠시 망설이자 그는 볼펜을 내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서명 안 해도 법적으로 이미 다 확정된 거야. 그냥 통보 차원에서 너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통보.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상속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보여주기식 서류일 뿐이었.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소리쳤지만 입은 꾹 다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오랜 관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 유품은 다 정리했냐? 오빠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이상한 초조함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듯 했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불안감, 그리고 곧바로 애써 감춰진 듯한 긴장감. 명예 변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품 정리를 묻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옷가지들이랑 그런 것들 뿐이었는데요. 혹시 서랍이나 아니면 특별한 보관함 같은 건 없었고, 아니면 메모 같은 거라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에서 발견했던 쪽지와 열쇠가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그것을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는 분명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세요? 오빠 혹시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첫째 오빠는 대답 대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열더니 복사된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서류였어요. 액수는 무려 10억 원. 도저히 믿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 어디 갔는지 혹시 아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말없이 고개를 흔들자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이 돈을 한꺼번에 몽땅 인출하셨대. 그런데 장례 치르고 재산을 아무리 정리해봐도 이 돈이 어디에도 없는 거야. 너는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알지 않을까 해서 그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곧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돈을 몰래 가로챘다는 뉘앙스가 아주 짙게 담긴 질문이었어요. 오빠는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깊은 슬픔 때문이었어요. 내 형제가 20년 동안이나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모신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 말을 다 한 듯 그는 자리에서 획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방이랑 네가 쓰던 그 골방. 내일 우리가 와서 정리할 거야. 새언니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갑자기 유품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내가 재봉틀에서 찾은 그 작은 단서가 어쩌면 그 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10억이라니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빌리시고 그걸 전부 인출하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봉틀에서 발견한 그 의문의 메모와 어떤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둘째, 새언니인 지혜 언니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트렁크에서 검은색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 꺼내 들면서요. 아이고, 잊어버릴 게 산더미겠네. 집이 온통 낡은 옷가지로 넘쳐나는구먼. 그녀는 수혜방이라고 불리던 집 뒤편의 작은 별채로 성큼성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공간이었죠. 몇 년 전부터는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내게는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쓰레기 봉투를 쫙 펼치며 서랍을 와르르 열어젖혔어요. 어휴, 이런 낡아빠진 것들. 다 버려야지 괜히 벌레만 생긴다니까. 새언니의 손에 들린 건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가위, 색바랜 실패들, 그리고 조각난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삐뚤빼뚤 만들었던 바느질 샘플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쓰레기 봉투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니, 이런 건 또 뭐예요? 옷도 아니고. 참나, 내가 어머니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중히 꺼내 간직했던 물건들을 새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손에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다 미처 끝내지 못하신 빛 고운 보자기였어요. 아직 실밥조차 풀리지 않은 채로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작품이었죠. 마침표를 찍지 못한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드시던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챙겨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그 보자기는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아버지 옷장도 정리해야겠어요. 이런 낡은 옷들. 이제 누가 입겠어요? 아버지 방으로 향하는 새언니의 뒤를 나는 말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아버지의 낡은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만들어드렸던 검은색 조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언니는 옷을 하나씩 꺼내 아무렇게나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건 또 뭐예요? 옷도 아니고? 무슨 누더기 같네. 아버지의 칠순 때 내가 밤새워 만들었던 바로 그 조끼였습니다. 마지막 영정 사진에도 입고 계셨던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그 옷. 새언니는 코를 찡긋거리며 그 조끼를 못마땅한 듯 들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진작에 다 정리했어야지. 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그 소중한 조끼마저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나와 보니
첫째, 준호 오빠가 뒷산에서 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오빠, 혹시 묘지 다녀왔어요? 내 질문에 오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산책 좀 했어.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산에 갔다 왔다니 혹시 어머니 산소 근처에 갔던 걸까요? 쪽지에 적혀 있던 어머니 산소역. 오른쪽 8번째 돌을 찾아봤던 걸까요? 잠시 후 다른 오빠도 와서 함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내게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옷가지며 서류며 심지어 낡은 사진첩까지 닥치는 대로 가져갔어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이 서류들은 우리가 좀 봐야 해서 혹시 뭐 중요한 거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둘째 현우 오빠가 문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둘째, 새언니인 지혜 언니가 내 옆에서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그래도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 아쉽긴 하겠네. 막내 아가씨? 그 말을 애써 못 들은 척 밥만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그런 말에 상처받는 건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아픈 건 한때는 내 편이었던 것 같았던 둘째 오빠의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떠나자 마당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몇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들의 처참한 무덤이었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이런저런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아버지의 검은 조끼가 아무렇게나 구겨져 처박혀 있었습니다. 국물이 엎질러졌는지 얼룩까지 져 있었고 소매 끝에는 실밥이 보기 흉하게 풀려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끼를 조용히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아주 천천히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풀어진 실밥은 떨리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시 정성껏 꿰매었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고 혀를 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딸. 다 허실이었구나. 허실이었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병수발로 내 젊음을 다 바쳤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도요. 저녁 무렵 옆집 아주머니가 잠시 들러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나이킨 그래도 시집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덜 불쌍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조끼를 더욱더 꼭 껴안았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히 정말 아주 단단히 묶여있던 끈이 툭 하고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있다면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오빠들은 내일 오후에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요. 의성에서 가까운 숙소에 묵는다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정리하러 오겠다고 했죠? 옛날 집은 너무 불편하다며 기어코 호텔에 묵겠다던 첫째 새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곧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를 슬쩍 하더니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산에 가봤다는 건 그들도 쪽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산책한 것뿐일까요? 아버지가 그 많던 10억을 대체 어디에 숨겼는지 그들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조끼를 가슴에 품고 나는 조용히 산으로 향하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삽, 손전등, 그리고 재봉틀에서 발견한 그 낡은 열쇠를 배낭 깊숙이 챙겼어요. 아직 새벽의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등산화를 고쳐 신고 손전등을 단단히 손에 쥐었어요. 등 뒤에는 작은 배낭 하나, 그 안에는 작은 삽과 물 한 병, 그리고 아버지의 검은 조끼를 소중히 챙겨 넣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하는 여전히 깊고 굳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묘소로 향하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비포장 흙길 위에는 마른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른 새벽,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수미터까지 차오르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수많은 무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고요히 잠든 곳, 홀로 그 사이를 지나는 내 발걸음 소리가
섬뜩한 정적 속에 외롭게 메아리 쳤습니다. 해발 200m쯤 되는 곳에 우리 집안의 묘소가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아직 산 전체를 희뿌옇게 감싸고 있었죠. 묘소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차가운 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먼저 가신 어머니의 이름도 나란히 함께 있었어요. 나는 맨 먼저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깊이 절을 3번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파헤친다는 건 너무나 불경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냥 돌아설까 망설였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묘 오른쪽에는 커다란 소나무 아래 작은 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쪽지에 적힌 대로 8번째 돌을 찾아 그 주변에 흙을 맨 손으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삽을 가져오긴 했지만 차마 어머니 무덤에 삽을 댈 수는 없었어요. 맨손으로 축축한 흙을 퍼내자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손등을 날카롭게 긁었고 흙먼지가 눈가에 사르르 내려앉았죠.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파냈습니다. 몇 센티미터쯤 내려갔을 때였을까요? 딱딱한 물체에 손끝이 툭 하고 닿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내자 마침내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도시락통만 한 아담한 크기였죠. 여기저기 시뻘게 녹이 슬어 있었지만 무척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재봉틀 밑칸에서 찾았던 바로 그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상자, 열쇠 구멍에 조심스럽게 꽂아 돌리니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뚜껑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톰한 누런 봉투 하나와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지에게 내가 우리 막내딸에게 따로 남긴 이 유산은 오직 네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단단히 맡겨두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하면서도 정겨운 글씨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올라 눈앞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어 짚으며 힘겹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오빠들은 언제나 내 것을 탐내왔지. 그래서 이번엔 그럴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만약 내 오빠들이 너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다면 이 상자를 굳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도 없었을 게다. 하지만 난 그럴 거라고 조금도 믿지 않았. 막내 너에게 따로 유산을 남겼다고 한들 결국 자식도 없다는 핑계로 내 목마저 빼앗아갔을 테니까. 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픈 비수처럼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너는 그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몰라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 것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내 눈엔 우리 민지가 언제나 너무 착하기만 했어. 그래서 항상 그게 걱정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수고했다. 막내야, 너는 내가 가장 끝맺지 못했던 말이 바로 이 편지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민지? 너는 이 아비가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하지만 그 말을 살아생전에 직접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굳게 지켜왔던 침묵 뒤에 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게 애틋하게 전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싸늘한 산속에서 내 처절한 흐느낌만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3번의 뇌졸중 끝에 의식이 또렷할 때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네가 이 아비를 돌봐주던 모든 순간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너는 내 삶의 마지막을 비춰준 따뜻한 빛이었다. 마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네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찍은 내 마지막 사진. 그리고 네가 정성껏 끓여주었던 그 미역국의 맛. 아비는 모두 잊지 않고 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 오직 너만을 위해 남겨둔 유산이다. 이건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여러 금융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무려 12억 원. 그동안 오빠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돈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 등기부등본. 시가 약 73억 원. 묘소 인근의 임야 1000평 증서. 약 1억 원 상당. 그리고 비밀 신탁 계약서. 추가로 14억 원 전부 합쳐서 총 100억 원에 상당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너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늘 내가 옳았. 지난 20년 네가 조용히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 아비는 다 알고 있었단다.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내 딸에게 지웠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다. 이 유산은 오직 너만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해두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동안 어머니 그리고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우리 막내딸 정말 고생 많았. 이제 헐월 저 자유로운 나비처럼 헐월 날아 살아가렴. 그게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 아비가 정말 너에게 잘해줄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묘소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흐느끼다. 결국에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고 말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손에 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몸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벽산을 타고 슬프게 메아리쳤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흙을 움켜쥐고 무릎을 치며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딸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깊고 애틋한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내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때 내가 만들어드린 검은 조끼를 입고 찍으신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딸 민지가 만들어준 내 생애 마지막 옷.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뜨거운 울음이 북받쳐 터져나왔습니다. 목이 꽉 메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새벽 산 위에서 홀로 목 놓아 울부짖는 내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울음은 어쩌면 해방의 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숙이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이제야 비로소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몇 번이고 속삭였습니다. 동이 환하게 틀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정상 너머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의 첫 햇살이 상자 안의 서류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지난 20년간의 길고 길었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열쇠를 다시 단단히 쥐고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마침내 찾아온 깊은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내 곁에 계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없이 그렇게 늘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신기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열쇠와 상자를 가만히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너답게 살아라. 그래.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 시간이 온 것이다. 어린 시절 막연히 하고 싶었던 일들, 가슴속에만 품어왔던 소박한 꿈들, 기나긴 간병 생활로 인해 까맣게 잊고 지냈거나 애써 외면해야 했던 모든 삶의 조각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둘씩 다시 생생하게 살아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구슬들을 하나씩 정성껏 주워 모으는 것처럼요. 봉투 속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고 세심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봉틀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열쇠를 숨겨두셨고 어머니 산소 근처라는 은밀한 장소에 이 중요한 증거들을 묻어두셨던 겁니다. 오빠들이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절대 찾을 수 없게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요. 말없이 사랑하시던 아버지? 생전에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해주지 못했지만 죽음 너머에서까지 이렇게 나를 굳건히 지키려 하셨던 아버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크나큰 사랑을 가슴에 깊이 담아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은행 신탁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손목시계를 차고 역시나 낡고 빛바랜 옷차림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약간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아버지의 성함과 내 신분증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된 깔끔한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신탁 매니저는 무척 정중한 태도였어요. 대략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박성호님께서 생전에 미리 설정해 두신 신탁건이시군요. 잠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관련 문서에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전자공증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열람 권한 증명서라는 것도 붙어 있었어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조금 생소하시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매니저가 작은 기계를 내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자 기계가 작게 삑 소리를 내며 파랗게 빛났습니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자 매니저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말했어요. 이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신탁 구조입니다. 고박성호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셨더군요.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 그 10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자산과 합쳐 이 신탁을 설정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제서야 첫째 오빠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10억 원의 행방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었죠. 이런 신탁은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키려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 자산은 모두 선생님 명의로. 지금 이 시점부터 바로 이전이 가능하십니다. 통상 이런 구조는 생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니저는 이제 내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진심 어린 존중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기나긴 인생에서 거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존중이었어요. 내 손에 쥐어진 서류들은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매니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박 여사님, 돌아가신 분께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두신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따님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네요.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사랑. 그것은 내가 지난 20년간 그토록 간절히 갈구했던 단어였으니까요. 이런 유형의 신탁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는 이 신탁을 설정하실 당시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을 크게 우려하셔서 변호사와 수차례나 깊이 상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익권과 최종 결정권은 오직 선생님께 단독으로 귀속되도록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그때서야 아버지의 깊은 의도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오빠들이 내 몫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이었어요. 가족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매니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쩌면 최종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탁을 설정하실 때 제가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때 항상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20년 동안 내 옆을 묵묵히 지켜준 고마운 딸이다라고 하시면서요. 내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자랑하셨다니. 내가 바로 곁에서 힘들게 간병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시면서도 내게는 직접 단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던 그 애틋한 마음을 이곳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요.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 신탁 서류를 작성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펑펑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매니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내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대신 모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릴까요? 오늘, 네, 오늘 바로 해주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내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마련해 두신 이 마지막 선물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때 아닌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 위로 하염없이 떨어졌지만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소나기가 무척이나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원한 빗물이 내 얼굴에 남아있던 눈물 자국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것만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 준호 오빠가 남기고 간 것이었어요. 우린 짐 정리하고 먼저 집은 2달 안에 깨끗하게 비워줘. 곧 매각 예정이니까. 그 무심하고 차가운 메모를 보며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영 모를 것입니다.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이미 마을 부동산에 들러거래 중개를 은밀히 부탁해 두었다는 것을, 제3자를 통해 내 명의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 낡은 집을 내가 다시 사겠다고 이미 약속해 두었다는 것을요. 오빠들이 그렇게 팔려고 안달이 난 이 집을 결국 내가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평생 모르고 살겠죠.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그 돈으로 내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내가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마지막 그 1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오빠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게 이 유산이 온전히 내게 처리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깊은 의도였고 나는 그 뜻을 끝까지 존중하고 싶었어요.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도 했지만 네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렴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 후 오빠들은 유산 확인과 집 정리를 위한 아주 건조하고 필요한 연락 문자 외에는 내 안부를 묻는 전화를 단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디서 살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어 보였죠. 그들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제 내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낡은 집거실 한쪽에 그들이 쓸모없다며 버렸던 아버지의 검은 조끼를 꺼내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작은 액자에 넣어 어머니 사진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브라더 미싱을 다시 꺼냈어요. 처음엔 그저 낡고 볼품없는 고물 기계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내게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재봉틀로 옷을 만들 때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그 따뜻한 메시지가 손끝을 통해 가만히 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작은 수첩에 하나씩 적어보았어요. 혼자 떠나는 조용한 여행, 밤새도록 읽고 싶었던 책들, 예쁜 천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바느질 강자 수강, 그동안은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그 원룸 건물을 직접 확인하러 갔을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낯선 감정이 가슴속에서 뭉클하게 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분들에게 미리 다 넘기시는데 이렇게 따님을 위해 따로 챙겨두신 건 정말 특별한 경우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을 함께 둘러보며 감탄하듯 한 말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셨지만 건물 관리는 따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셨던 것이었죠. 어르신, 이 건물 관리인이 그동안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왔더라고요. 밀린 월세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깨끗하게 정산되어 있습니다. 정산된 월세 내역을 받아보니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매달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렇게 내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은행 신탁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렴. 그동안 네가 바친 그 귀한 시간만큼 이제부터는 오롯이 네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도 된단다.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어깨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속에서 이름 모를 따뜻한 감정이 잔잔하게 피어났어요.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드디어 내게 찾아온 깊고 평화로운 평온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모든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길고 길었던 침묵 속에 나를 향한 그토록 깊고 애틋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오롯이 내 자신만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몸에 맞는 옷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을 위한 편한 옷을 만들거나 병원 가운을 급하게 고치거나 구겨진 이불 커버를 밤새워 손보는 일만 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 단추를 조심스럽게 달 때, 첫 주름을 정성껏 잡을 때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민지가 입을 옷은 더 곱고 예쁘게 만들어야지. 아버지는 생전에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이제 온전히 내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의성읍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싸이 한 땀. 내가 직접 연작은 바느질방이었어요. 가게 이름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바느질은 사이사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메워가는 것이란다. 사람 마음도 다 그런 것이고 가게 안에는 늘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선물할 옷을 만들러 오거나 소중한 옷을 수선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박 여사, 이 저고리 좀 예쁘게 고쳐줄 수 있나?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헛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왔다가 나중엔 내 바느질 솜씨를 알고 진심 어린 믿음으로 찾아오는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옆에 내가 정성껏 다시 꿰매고 다듬은 아버지의 검은 조끼를 예쁜 액자에 넣어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글귀 하나를 적어두었죠. 바느질은 기다림이다. 재봉틀 위에는 항상 깨끗한 흰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 미처 완성되지 못한 채 안타깝게 남아있던 바로 그 천을 이어받아 나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에도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의성으로 내려와 바느질방 문을 열었습니다. 몸은 조금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내 뿌리가 있는 그곳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없는 나머지 날에는 마을에 사는 믿을 만한 젊은이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마을 노인정에 잠시 들렀다가 할머니들이 수선이 필요한 낡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죠. 할머니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노인정에 와서 옷들 다 봐드리고 고쳐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내가 한때 큰 부자가 되었다는 묘한 소문이 마을에 아름아름 퍼졌지만 누구도 내게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아이고, 우리 막내가 마음이 참 따뜻해졌네 그려. 오래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잔잔한 웃음이 났어요. 마음이 특별히 더 따뜻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뿐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어딘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은근한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인 그런 시선이었죠. 글쎄, 우리 막내가 서울에 그렇게 큰 건물이 다 있다면서 역시 부모님 병수발 정성껏 한복을 단단히 받았네. 받았어?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조용히 돌았지만 나는 굳이 나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태여 설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둘째 현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듣자 하니 서울에 자주 온다면서 소문은 어떻게든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은 내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뭐 남기신 거라도 있었니? 그런 질문을 속으로는 하고 싶었겠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네, 오빠, 저 잘 지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것이 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대로 이 비밀은 오직 나만의 것으로 소중히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첫째 준호 오빠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담석증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빠의 깜짝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민지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들고 간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빠, 얼굴색이 많이 안 좋네요. 아무쪼록 푹 쉬세요. 첫째 새언니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새언니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어요. 막내야, 요즘 정말 잘 지내는 거지.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큰돈이 생겼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발견했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어요. 네, 언니. 저 정말 잘 지내요. 다 아버지 덕분에요. 그 말에 새언니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가을이 점점 깊어갈 무렵 내가 직접 만든 따뜻한 수제 손뜨개 목도리를 여러 개 만들어 마을 노인정에 기부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간의 힘겨운 간병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봉사나 희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따뜻함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우리 막내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온 거래. 그 박성호 씨 딸내미 말이야. 노인정 할머니들이 내가 보낸 목도리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내 진짜 정체성인지도 몰랐습니다. 박성호의 딸,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흙을 파헤쳤던 상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된 묘지 앞에서 조용히 혼잣말로 대화를 나누곤 했죠. 아버지, 저 이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만든 옷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수수대를 부드럽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마을 청년 하나가 묘비를 정성껏 닦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묘소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는 내가 따로 돈을 주고 묘지 관리를 부탁한 성실한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부탁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내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중한 나날들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은 부모님 약을 챙겨드려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지라는 설레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유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전통 직조 방식을 배웠고 돌아와서는 내 작품에 그 기법을 새롭게 적용해 보기도 했죠. 생애 처음으로 시간과 돈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느질방에 돌아와 재봉틀을 돌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내 자신을 위한 실밥도 함께 정성껏 꿰매고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으로 내 삶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천을 내 손으로 직접 짜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평범하고 나이든 여성일지 몰라도 나는 이제 똑똑히 압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깊이 지켜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의,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내 자신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내 삶의 모습일 테니까요. 창밖으로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라더 미싱의 낡은 바퀴를 천천히 돌리며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었. 내가 진짜 부자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